2023년 2월 12일 기출문제 이론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1번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로 평가하면 측정의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 적합성은 제고된다. 제고라는 말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높이 올림 이런 뜻이거든요. 역사적 원가는 취득한 금액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산 시에 재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바꿨잖아요. 그게 신뢰성이 제고되겠죠. 올라간다고요. 제고가 이자예요, 여러분. 근데 목적 적합성에는 안 좋겠죠.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이 두 개가 바뀌었어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보면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적시에 제공돼야 된다. 근데 신뢰성은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중립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처음에 역사적 원가로 평가했다는 거는 취득 원가 그대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은 저하되겠지만 신뢰성은 향상되는 거죠. 1번입니다. 나머지 보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회계 정보는 기관별 비교가 가능해야 하고 기업 실체 간 비교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산 시에 재무제표 만들 때 정기가하고 단기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교식으로.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렇죠. 유용성, 유용한지 안 한지. 4번 회계정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두 가지인데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입니다. 목적 적합성의 3개, 신뢰성의 3개를 각각 알아두셔야 돼요. 목적 적합성의 3개는 예측가치, 첫 글자만 써볼게요. 피드백 가치, 적시성. 신뢰성의 3개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가 제공할 수 있는 재무정보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이거죠. 자산, 부채, 자본. 따라서 재무상태표는 수익 비용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입니다.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말합니다. 보기 1번 타인 자본은 부채를 말하죠. 자기 자본은 자기 거 자본을 말하는 거고, 얘가 부채라는 말이잖아요. 얘는 자산이고 얘는 자본이라는 말이고, 그럼 정답이 4번이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 편에 보면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 것은 취득시 발생되는 비용들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득세, 그 다음에 설치비,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사야 하는 국공채 매입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익, 그 다음에 취득시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이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렇게 보면 정답은 2번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요,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유가증권 하면 공부하실 때 3개가 생각나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샀을 때, 주식과 사채를 우리가 채무증권, 채권이라고 그래요. 주식도 속하고 채권도 속해요. 채권은 사채, 국채, 공채, 사채 등을 말한다. 평가하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죠. 중요한 거 이거. 그 다음에 평가할 때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손익. 그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만기 보유증권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채권만 속하는 거죠. 사채 등만 속합니다. 예, 수수료는 자산 처리해야 되고요. 예,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얘는 이제 평가를 안 하죠. 예.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아니면 매도 가능증권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고 여기에 주식도 들어가고 채권도 들어가 얘는. 예, 그 다음에 수수료는 자산 처리하고 얘는 평가를 하는데, 예, 평가하는데 시장성 있는 것만. 예, 근데 이 평가는 자본으로 분류하죠. 이걸 알아야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처음에 취득 시에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니까 투자자산, 얘는 당좌자산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 만기 보유증권, 유가증권 형태상 주식 및 채권에 해당 적용된다. 이것 때문에 틀렸고요. 2번 매도 가능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 주식 형태만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예,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두 개. 3번 단기 매매증권은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되며 당좌자산을 분류한다. 정답이 되겠고, 4번 만기 보유증권은 주식에만 적용하며 주식이 아니라 채권에만 적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으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감자차익은 자본잉여금이죠. 자본잉여금 3개 오시면 되는데요. 감자차익, 그 다음에 이거 먼저 쓸게요. 주식, 발행, 조가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익 이렇게요.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고, 추가로 더 써보면 감자차손 빠진 거 써볼게요. 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얘는 5개 외워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자기주식 들어가 있네. 자기주식 처분 손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다른 거 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렇게 하면 5개 되죠. 예, 5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고요.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하고요. 유효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배당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인식한다. 그렇죠. 그래서 배당금 수익, 배당 결의가 끝나면 배당금 수익 처리하게 되죠. 우리가 그때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니까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인식한다. 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세법의 원칙인데 수익은 발생주의잖아. 발생주의. 그러니까 발생주의로 나와야 되는데 세법에 있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게 4번입니다. 세법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단기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매출원가의 공식을 아셔야 돼요. 매출원가의 공식은 8년 나가는 원가니까요. 기초 지문에 맞춰서 볼게요. 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고 남은 거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죠. 이렇게 빼면 얘가 뭐예요? 매출원가. 단기 상품 매입액은 단기에 상품 살 때 발생된 것으로서 운임 등의 재비용은 더하고, 그 다음에 반품, 애누리, 할인 그거 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입 한출 빼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을 뺍니다. 이렇게 3개. 그럼 이걸 수매입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물건 판국과 관계돼서 여기 보기에 보면 타기정 대체가 나오는데요. 타기정 대체는
판고가 관계없으니까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기할 때 조교 8번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매출원가와 관계없음. 다른 목적으로 쓴 재고자산은 뺄 것, 매출원가에서. 그럼 이렇게 이제 지문대로 뺄 수 있게 되겠고요. 이 판매대행 수수료는 판관비니까 매출원가 계산하고 관계없어요. 예. 매출원가 계산은 판관비는 하지 않죠. 예, 매출원가 나오면 그 다음에 판관비 빼서 영업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총 매입액에서 800에서 앳놀이 75만원 빼야 되겠죠. 이거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 이거 여기다 넣어서 빼고, 여기 이 자리 이렇게 빼시고,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그 다른 목적으로 쓴 재고자산 이거 타계정 대체 매출원가에서 빼야 되니까 계산할 때 판 게 아니므로 빼주고, 그래서 계산하면 50만원 더하기 800에서 75만원 빼니까 725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50, 그 다음에 여기 725만원, 800에서 75만원 뺐어요. 그 다음에 기말상품 150, 타계정 대체 30, 이렇게 하면 매출원가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연무는 단기 12월 26일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나 상품 판매 대금 전액이 차기 1월 5일에 입금되어 동일자의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상품 인도는 인도한 해에 매출 잡아야 돼요. 수익 잡아야 됩니다. 돈 받는 달 수익 잡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2월 26일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잖아요. 다음 연도로 잡았으니까 단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수익이 적게 잡히겠죠. 그 다음에 돈을 받게 되니까 자산 잡아야 되는데, 안 받아도 채권으로 자산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잖아요. 그래서 자산도 적게 잡히는 일이 발생돼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산의 과소, 수익의 과소,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요. 얘네들은 일어나지 않죠. 얘가 지금 과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가 행태에 해당하는 것은, 행태는 변화의 정도예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동비, 고정비, 즉 고정비, 변동비, 건조원가, 변동원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 준변동원가, 준고정비, 준고정원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아래 자료 보겠습니다.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혼합된 원가이다. 그래프 이거예요. 변동원가 그래프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얘는 안 쓰면 0이거든요. 0에서 시작하죠. 얘는 0에서 시작 안 해요. 얘가 뭐냐면요, 기본요금이죠. 기본요금이 있고 많이 쓰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요금이 항상 똑같은 요금이니까 고정원가가 되고,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거는 이제 변동원가가 되죠. 얘가 변동원가예요. 변동원가. 그러면 두 개가 섞였으니까 혼합된 원가잖아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거 기본요금이 있는 비용들이죠. 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용하죠. 이렇게 소품종 대량 생산에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합니다. 보기 1번 봐보세요. 대량 생산, 이렇게 연속 생산 들어가면 이게 종합입니다. 정답이 1번이에요. 종합원가 계산. 조선건설 개별원가 계산 업종 맞고,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완성될 때까지 계산하니까 그 계산할 때 여러 종류의 제품에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간접비 쓴 거 계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간접원가 배부가 핵심 과제이다. 제조 간접원가 배부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좋은 점은 정확하다는 거죠. 시간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거는 단점이죠.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을 다음 자료를 보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공손의 수량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손은 뭐냐면요,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그래요. 불량품. 그러면 불량품의 수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회계에서 공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공손 있고, 지문에 나오죠. 여기. 그 다음에 사람의 실수로 발생된 불량을 비정상공손이라고 그래요. 정상공손은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실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가로 처리해요. 제조 원가로. 예. 근데 비정상공손은 사람의 실수니까 원가에다 반영하지 않는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공손의 수량 구하니까 이거 구하라는 말이죠. 그건 이제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기초 제공품 400개, 그 다음에 기말 200개, 착수는 1000개 했대요. 그러면 공손이 없었다면 400 플러스 착수 1000개 했는데 200개가 완성됐잖아요. 200개가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정상적이라면 발생될 완성품 수량이죠. 근데 여기에 공손이 200개 발생됐대요. 그럼 여기다 200개 빼면은 이게 실제 완성 수량이라는 거예요. 실제 완성 수량. 이 실제 완성 수량의 5%가 정상이래요. 그러면 5%를 여기 전체 공손 수량 200개에서 빼면 나머지가 비정상 공손이 되겠지. 그러면은 400에다가 1000을 더하고 1400이죠. 200을 빼요. 그럼 이제 1200이잖아요. 1200개인데 여기서 공손이 200개 나왔으니까 실제는 1000개만 완성이 된 거예요. 1000개만. 그러면은 실제 1000개에서 곱하기 5%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 공손 수량이래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공손이 발송되나 보죠. 그러면 정상 공손 수량은 50개가 돼요.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전체 총 공손 수량 200개라고 그랬으니까 200개에서 빼기 50개를 하는 거지. 그러면 150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총 제조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단기 총 제조원가 공식이 생각나시면 돼요. 단기 총 제조원가 공식은 단기 재료원가. 그래서 지문에 직접 재료원가가 제시됐죠. 여기다가 세 가지 다 더하면 되니까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비,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원가, 간접비, 간접원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다가 제조 간접원가는 여러 제품 만드는데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있네요. 이게 제조 간접원가잖아. 이거 두 개가. 그러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해보세요. 4번 7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을 볼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부가가치 세법에 보면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거래, 용역의 공급거래, 재화의 수입거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 얘는 없어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 맞아요. 20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 2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처음에는 세무서장에게만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바뀐 지 꽤 됐죠. 아무 세무서나 가서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세무서에 가서 해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 이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되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마지막 15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중 부와 같이 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책에 간이과세 써머리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예, 문제 푸실 때, 예, 금방 푸실 거예요. 1번 직전 인력년에 재와 용역이 공급된 갑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맞아요. 예,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2번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된 갑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4,800만원 미만을 외우시면 되겠고, 3번 직전년도 공급된 갑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오로지 영수증만 발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아요. 워낙에 적게 내니까 간이과세자는 환급 없고, 그 추가로 더 알아둬야 될 거는 환급 없음.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안 해줘요. 예. 그 다음에 대손도 안 되고. 이렇게 세 개. 환급, 의제, 대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